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3월 중순이 넘었지만 계절의 시계는 하루 만에 다시 겨울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 중인데 충청 이남 쪽으로 강한 눈구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늦은 오후부터 서서히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꽃샘 추위는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어 미끄럼 사고와 함께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를 동반한 강한 극저기압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설특보가 3월 중하순 무렵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건 2018년 이후 7년 만이고 서울에서 대설특보 관측이 제대로 이뤄진 건 1999년 이후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바람이 강해지면서 서해안과 서쪽 내륙, 제주도의 강풍특보가,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극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제주 산간에는 초속 30m에 육박하는 태풍급 돌풍이 관측됐고 태안과 여수 등 서해안과 전남 해안에도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오늘까지 해안과 내륙에서 태풍급 돌풍과 우박이 몰아치고 일부 해상에서는 용오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영하권 꽃샘 추위는 내일까지 하루 더 이어지겠고 목요일 이후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해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북극발 극저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해 충청 이남에 영향을 주면서 현재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은 눈구름 영향에서 대부분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밤사이 수도권으로 10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인 가운데 영하권 체감 추위가 이어지고 있어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동과 충청과 남부지방은 대설특보 속에 오후 늦게나 밤까지 강한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오전 8시 기준 국내선 항공편 4편이 결항됐고 국내선 5편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폭설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전 8시 기준 항공편 5편이 지연됐고 결항한 항공편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출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을 14회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운행 횟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6회, 수인분당선 3회, 경의중앙선 2회 등입니다. 3월 중순에 내린 폭설로 일부 피해는 있었지만 계절을 되돌린 듯 뜻밖의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봄의 길목에서 하얗게 변한 산과 바닷가, 영상으로 보시죠.
지난 2000년 이후 북극과 남극을 제외한 산악지대의 빙하가 5% 사라졌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초마다 수영장 3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의 얼음이 녹아내린 셈인데요. 빙하가 감소하는 속도는 해마다 빨라져서 이제는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알프스의 숨은 진주로 불리는 돌로미티의 한 봉우리. 10여 년 사이 만년설 대부분이 사라진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빙하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유럽의 알프스와 피레네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극적으로 풍경이 바뀐 곳이었습니다. 이번 세기 들어 빙하의 39%가 녹아내렸습니다. 전 세계 평균으론 5% 정도인 6조 5천억 톤의 빙하가 사라졌습니다. 1초마다 수영장 3개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해빙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이미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에만 5천억 톤이 넘게 녹아내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2100년쯤엔 알프스 빙하의 80%가 없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Ich glaube auch früher als die 20 oder 30 Jahre. Man hört ja schon auch in den Gletscher, wo man direkt unten reingeht, man hört ja schon auch das Wasser. 고산지대의 온난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It seems to be the summer melt is just the melt seasons got longer and more intense, and there's no increase in the winter snowfall to compensate for that.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1cm 상승할 때마다 지구촌에선 200만 명이 홍수를 겪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름철 빙하가 녹는 물에 의존해 살아가는 20억 명도 막다른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이 미국 원자로 관련 기술을 유출하려 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최근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된 이유와 관련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반년 동안 적발한 주요 사건 9건 가운데 맨 위에 한국이 등장합니다.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한 계약직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는 겁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출 통제 대상이자 연구소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 직원이 인지하고 있었고 외국 정부와 소통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공개하진 않았지만 한국 정부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이 해고됐고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미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국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등과 함께 기술 보호도 민간국가 지정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한국의 자체 핵개발론이나 비상계엄 등이 아닌 연구소의 보안규정 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에너지부가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을 하진 않는 것으로 알려져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부랴부랴 미국 에너지부를 방문할 예정이지만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민간국가 지정 발효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다음 달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미국의 상호 관세 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감국가 목록에도 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뜨겁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조만간 또다시 방미길에 오를 예정인데 산 너머 산격인 미국의 통상 압박을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산업이 큰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핵이나 원자력,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국 측 기관이나 연구소와의 정보 공유나 인적 교류에 제한이 생길 전망입니다. 특히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소형 모듈 원전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놓고 한미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시작되는 건 다음 달 15일.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최대한 빨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국가 배제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안 장관이 올해만 벌써 3번째 방미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과제는 비단 민감국가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에 한국도 예외 없다는 게 확인되면서 최대한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해 관세율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상호 관세를 기준점 삼아 나라별로 새로운 양자 협정에 나설 태세라 안 장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한미 FTA가 크게 개정된 적이 있는 만큼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FTA 전면 개정이나 대체 협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USTR이 이야기한 게 뭐 예를 들면 무역 적자 문제, 뭐 농축산물, 뭐 검역, 그다음에 관련된 뭐 신약 뭐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한미 FTA 협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여서요.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훌쩍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계엄과 탄핵 블랙홀에 빠져 정상외교는 물론 고위급 채널 가동도 순탄치 않은 상황.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도 새까맣게 모를 정도로 한국 패싱이 심각하다는 지적 속에 자칫하다가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그대로 무릎 꿇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하면서 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케빈 헤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비관세 장벽과 높은 관세로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셋 위원장은 또 대미 무역 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 약 81조 원으로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 적자액이 많은 교역 대상국입니다. 교육부와 EBS가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 자기주도 학습 지원 시스템인 AI 단추 플러스를 개통합니다. AI 단추 플러스는 EBS의 기존 AI 학습 지원 시스템인 단추 서비스를 고도화한 것으로 맞춤형 개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진단평가와 개념학습, 심화학습, 최종평가 등 4단계 교육 지원을 받고 이를 통해 틀린 문제나 이해가 부족한 개념에 대해 추가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AI 문제은행 서비스도 고도화해 EBS 교재나 수능, 학력평가, 모의평가 등 전체 문학 내에서 맞춤형 문제를 추천받아 과목별로 나만의 시험지를 만들어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의 전제는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였습니다. 이번 주 연세대와 고려대를 시작으로 등록 마감이 이뤄지는데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상복구시키겠다며 내건 조건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입니다.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어청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의대는 이달 27일,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는 21일을 시한으로 잡고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복귀하지 않으면 특례도 없고 학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다만 전원 복귀가 한 명도 빠짐없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되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 수준이 몇 명인지에 대해선 지금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등록자를 집단 제적하는 문제도 학칙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며
각 대학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의 압박에도 학생들은 이렇다 할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도 교육부 또 정부와 협의한 총장, 학장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선결 조건 없이 의대 증원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로 석학단체인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역시 의대생 3월 복귀를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의 전제로 삼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서울대 병원 교수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이제는 결정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강희경, 오주환, 하은진, 한세원 교수는 성명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2,000명 증원 오류를 지적하는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지만 대안 없는 반대로 1년을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부는 현장을 지키는 동료 의사와 교수를 비난하며 헌신을 조롱했고 오만한 태도로 간호사, 보건의료직을 폄하하는 등 동료애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잘못한 것이 맞다면서도 의료계가 똑같이 굴어선 안 된다며 의사들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방해하는 회방꾼으로 낙인 찍혀 독점권을 잃고 도태할 건지 정부와 다르게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을 비판한 데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교수라 불릴 자격이 없는 분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SNS 메시지를 통해 이런 사태가 벌어져야만 위선을 실토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교육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은 교수 4명의 자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전공의가 없는 지금 교수는 간호사에게 의사 책무를 떠넘기고 있다면서 환자를 볼모로 착취를 정당화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단체 미래의료포럼도 서울의대 교수 성명엔 동료와 제자에 대한 겸손과 헌신은 없고 오만과 명령만 있다면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 있을 때 이들 교수는 무엇을 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교수들이 직위의 안위만을 위해 제자들을 극렬히 비난했다며 즉각적인 성명 철회와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23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지역은 방역의 비상입니다. 전남 영암의 한우 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돼 8곳으로 늘어났는데요. 방역당국은 모든 시군의 축산 농가에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등 확산 저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진입로에 통제 팻말이 붙은 한우 농장에 적막감이 감돕니다. 소독 차량은 농장 주변 도로를 다니며 쉴 새 없이 약품을 뿌립니다. 전남 영암에 이어 인접 지역인 무안에서까지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농장과 18km 떨어진 농장에서도 양성 확진이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애초 설정한 방역대 3km를 훌쩍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역학 조사를 통해 어느 경로로 전파가 이뤄진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시장 15곳을 잠정 폐쇄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등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역 요원들이 여러 농장을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묻혀들지 않도록 싹 3시간까지 걸린다 했는데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농장 간의 전파를 오히려 방역 요원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을 통해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애초 4월에 일제 접종을 할 계획이었지만 전라남도는 일주일 내, 전국은 2주 이내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수의학에 협력해서 일단 그 접종하는데 백신 접종하는데 협력을 해주시고 신속하게 접종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전남 지역 백신 접종이 모두 끝나고 항체가 형성되는 앞으로 1, 2주가 구제역 확산을 막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불이 났을 때 가장 취약한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인데요. 노인은 연령대 인구 비율 대비 화재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화재 경보기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연기와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려고 계속 물을 뿌립니다. 불이 난 집에는 화재 경보기가 없어 이웃이 신고했을 때는 불이 많이 번진 뒤였습니다. 불은 집안을 모두 태우고 50여 분 만에 꺼졌지만 80대 노인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023년 노인 화재 사망자 비율은 43.4%입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18.6%의 2배가 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화재로 인한 사망 위험이 큽니다. 2분 정도 경과하면 연기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되고 7분이 되면 최성기가 돼서 불이 전 방안에 확산이 되는데 노인분들은 자력 대피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피해가 커지는 거죠. 대안으로는 지난 2017년부터 의무화된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꼽힙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함과 동시에 자체 내에서 경보까지 해주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사람을 빨리 깨워주기 때문에 빠르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지자체마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독 경보용 감지기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이 지난해 기준 70%를 넘어섰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꾸준한 홍보는 물론 설치하지 않아도 처벌이 없는 만큼 설치 후 신고 시스템을 갖추는 등 다양한 보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도심에서 우리 전통 정원을 만끽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2021년부터 전통 정원을 정밀 실측 조사하며 축적해온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기술로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지리산 쌍계사의 불일 폭포를 재현한 6m 높이의 미디어 폭포. 폭포 앞에 서면 물줄기가 머리 위에서 갈라지는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모난 연못안에 둥근 섬을 둔 정원 양식인 방지원도. 하늘은 둥글고 땅은 무나다는 천연지방 사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정원시설로 네모난 연못은 땅을 상징하고 둥근 섬은 하늘을 상징하는 방식인데 국내 주요 사례로는 창덕궁 부용지, 논산 명제 고택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 정원을 디지털 아트로 표현한 미음완보 전통 정원을 거닐답니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됐는데 1부에서는 관람객들이 계단식 툇마루에 앉아 자연 경관 영상을 감상하도록 했습니다. 2부에서는 금강산을 들여 가까이 두고 즐기고자 했던 당시 선비의 바람을 금강전도를 배경으로 모형과 미디어 아트로 연출했습니다. 창덕궁 후원과 보길도 윤선도 원림, 담양 소세원 등 별서정원을 실측 데이터로 활용한 미디어 아트는 3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심지인 이곳에서 자연유산인 전통 정원을 체험함으로써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전시는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지고 9월부터는 영국 런던의 주영 한국문화원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3월 1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